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캐슬뷰티 본사 로비를 가로질러 사장실을 향했습니다. 성희주가 영장의 혐의 항목을 읽고 눈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말했습니다. 탄이련 화재?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도혜정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법무팀부터 불러야 해요. 성희주가 영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됐어. 칼을 먼저 뽑은 건 저쪽이야. 전쟁을 원하면 해주지. 너네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대비 윤희랑이 왕실을 지키겠다며 꺼내든 칼이 성희주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불과 하루 전 이한대 군이 온 나라 앞에서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대비전이 던진 칼은 왜 하필 성희주를 겨눈 걸까요? 그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챕터 1. 선언. 호텔 스캔들이 터진 다음날 아침, 이한대 군의 사전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채연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두드리며 밤새 공보실이 준비한 해명 성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채연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자가, 공보실에서 해명 자료 준비해뒀어요. 호텔 건은 오해라고 보좌관인 제가 동석했다고 밝히면 수습될 겁니다. 이한대 군이 성명서를 한번 훑어보더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한대 군이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기자단을 사저로 불러라. 채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해명하시려고요? 이한대 군이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 채연이 무슨 뜻인지 몰라 굳어있는 사이 이한대 군은 이미 가신들에게 의대를 갖추라 지시하고 있었어요. 해명이 아니면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채연은 이한대 군의 등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사저 마당에 기자단이 도열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한대 군이 단 위에 섰는데요. 채연이 옆에서 손을 꽉 쥔 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한대 군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글자도 흐트러짐 없이 말했습니다. 성희주는 나의 예비 대군 부인이다. 혼례를 준비하고 있으니 왕실과 국민에게 이를 알린다. 사저 안팎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추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한 박자 늦게 터졌는데요. 채연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진짜. 미리 좀 말을 해주시든가.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지만 이한대 군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캐슬뷰티 사장실이었는데요. 성희주가 책상 위 태블릿에 뜬 속보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한대 군이 자신을 예비 대군 부인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성희주가 화면을 멈추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판을 벌이려고 했는데. 잠시 뒤 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채연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자가께서 사저로 와주시겠냐고 여쭙니다. 성희주가 짧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전화를 끄는 성희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준비해온 결혼이었지만 이한대 군이 먼저 세상 앞에 써버릴 줄은 성희주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속보가 전해진 곳이 캐슬뷰티만은 아니었습니다. 데뷔 전에도 같은 속보가 거의 같은 시각에 도착하고 있었는데요. 챕터 2. 불씨. 속보가 전해진 것은 이한대 군의 선언이 나간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임선아가 급히 들어와 무릎을 꿇으며 보고했습니다. 데뷔마마, 이한대 군이 성희주를 예비 대군 부인이라 선언했사옵니다. 윤희랑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이 깊고 차갑게 가라앉았는데요. 윤희랑은 이한대 군이 당연히 스캔들을 부정할 거라 믿고 있었거든요. 부정하고 당황하고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 데뷔 전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윤희랑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원군을 불러라. 부원군은 데뷔 전에 도착하자마자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원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탄일현 화재 사고의 수사 기록입니다. 사건 당일 외부인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윤희랑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성희주가 궐안을 배회한 것은 확인이 되었느냐? 부원군이 대답했습니다. 허가 없이 외부인 금지 구역을 서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캐슬그룹의 화학 원료 거래 내역을 엮으면 수사 착수에 충분한 명분이 됩니다. 임선아가 한 발 다가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저에 심어둔 아이를 통해 성희주가 사고 직후 궐 밖으로 급히 빠져나간 정황도 확보해 두었사옵니다. 윤희랑이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희랑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혹도 없었는데요. 계산이 끝난 사람 특유의 고요함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희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면 안 된다. 종친회를 통해 수사 요청이 올라가도록 해라. 승정원이 먼저 움직이게 하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어. 부원군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윤희랑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평민의 서출인 여인이 대군 부인이 되겠다? 왕실을 우습게 알아도 한참 우습게 안 것이지. 대비의 손에서 떠난 칼이 소리 없이 성희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도착하는 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챕터 3. 압수수색. 이틀 뒤 아침 캐슬뷰티 본사 로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을 든 손이 사장실 문을 열었고 직원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도혜정이 사장실로 뛰어들어오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영장 나왔어요. 사장실이랑 물류창고 전부 봉인한대요. 성희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영장을 건네받았습니다. 탄일연 화재와 관련된 증거물 수집이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성희주의 턱이 딱 굳었는데요. 성희주가 영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중화전 화재? 그걸 내가 저질렀다고? 도혜정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캐슬그룹 화학 원료 거래 내역까지 걸었어요. 누가 판을 짰는지 뻔하잖아요. 성희주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데뷔전이야. 거기 말고 이런 판 짤 데가 어딨어. 도혜정이 급히 법무팀에 연락을 넣는 사이 성희주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요. 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희주가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캐슬뷰티에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탄일연 화재 건으로요. 최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요? 자가한테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표님, 회사 밖에서는 기자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성희주가 도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희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비서 직원들 동요하지 않게 잡아. 전쟁은 기세야. 도혜정이 문을 나서려다 멈추며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괜찮으세요? 성희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 일단 시작된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지. 사장실 밖에서 수사관들이 문서함을 봉인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성희주는 그 소리를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았는데요. 주먹을 쥔 성희주의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챕터 4. 증언. 최연의 급보를 받은 이한대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한대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승정원에 그날의 동선 기록을 제출하라 해라. 내가 직접 증언하겠다. 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자가께서 직접요? 이한대군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에 후배님은 나와 함께 있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같은 날 오후 이한대군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시각에 성희주가 자신과 함께 궐 내부에 있었음을 직접 증언한 건데요. 발표가 나가자마자 민정우 총리가 이한대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가, 이건 너무 위험해요. 성희주 대표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면 자가까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한대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싸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민정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정치판에서는 맥락이 사실을 이겨요. 두 분이 사적 관계라는 게 온 나라에 퍼졌는데 누가 그 증언을 객관적이라고 믿겠어요. 이한대군이 짧게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판단은? 민정우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회 쪽 방어선은 제가 맡겠습니다. 대신 자가도 각오하세요. 종친회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이한대군은 성희주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성희주는 압수수색이 끝난 텅 빈 사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요. 성희주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성명서 봤어요. 고마워요. 이한대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 성희주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빚이 자꾸 늘어나네요. 이한대군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무너지지는 말거라. 성희주가 턱을 괴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질 리가요. 깨끗하게 질 바엔 더럽게 이기는 게 낫다.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하지만 이한대군의 증언은 성희주를 지켜주는 방패인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를 확정짓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대군이 직접 감쌌다는 것은 대군까지 끌어들일 빌미가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바로 그날 밤 부원군이 종친 원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원군이 수화기 너머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대군의 증언을 뒤집을 것이 있습니다. 내일 종친회에서 뵙겠습니다. 챕터 5. 교착. 부원군이 움직였습니다. 종친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한대군과 성의주가 이미 사적 관계에 있으므로 증언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논리를 퍼뜨린 건데요. 부원군이 종친 원로를 만난 자리에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가께서 아무리 증언을 하신들 당사자의 말 한마디로 혐의가 풀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의 확인 없이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이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궁 안팎의 공기가 성의주에게 불리하게 기울었고 캐슬그룹 이사회에서도 성영국 회장에게 딸을 통제하라는 압박이 들어왔는데요. 그날 저녁 이한대군의 사저에서 성의주와 이한대군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한대군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무거움이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이한대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혼인선언을 거두는 것이 맞을 수도 있소. 성의주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물러서면 제가 화재범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이한대군이 성의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 작정이요? 성의주가 눈빛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공격할 거예요. 방어만 하면 지는 싸움이에요. 이건. 이한대군이 한동안 성의주의 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두려움이 아니라 싸움터에 올라선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한대군이 고개를 느리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후배님답구나. 성의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칼을 먼저 뽑은 건 저쪽이에요. 깨끗한 가문은 없거든요. 반드시 빈틈이 나옵니다. 성의주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 이 싸움의 성격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버티는 싸움에서 파고드는 싸움으로. 다음날 아침 캐슬뷰티 사장실이 작전실로 바뀌었는데요. 챕터 6. 역공. 성의주가 도혜정과 박승희를 불러앉히고 테이블 위에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성의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씨 가문을 털어. 공개된 기록 전부 다. 재산 변동, 혼인 기록, 의료 기록 청구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도혜정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데뷔전을 직접 건드리겠다고요? 이건 차원이 다른 싸움인데요. 성의주가 펜을 탁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원이 달라야 이겨. 같은 차원에서 싸우면 계급장 달린 쪽이 이기게 돼 있거든. 박승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도비서님, 제가 왕실 출입기자 쪽이랑 공보실 라인이 좀 있는데요. 그쪽으로 돌려볼까요? 성의주가 박승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기자 인맥 총동원해. 아무리 깨끗한 가문이라도 3대를 뒤지면 뭔가 나와. 며칠 동안 캐슬그룹의 정보력과 성의주의 집요함이 맞물려 윤씨 가문에 대한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재산 이동 내역, 기부금 흐름, 교육 기록까지 전부 들여다보았는데요. 흠잡을 곳이 없는 명문가의 이력이 오히려 성의주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성의주가 화면을 넘기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윤씨 가문이야. 완벽하게 깨끗해. 이러면 공격할 데가 없잖아. 박승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의료 기록 쪽은 좀 더 깊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쪽에서 왕실병원 관련 정보가 좀 들어왔거든요. 성의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혜정이 왕실병원 관련 기록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도혜정이 화면 하나를 가리키며 성의주를 불렀는데요. 도혜정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이상해요. 8년 전 왕실병원 기록인데요. 데뷔마마 출산 전후로 청구된 의료비 항목에 설명이 안 되는 중복이 있어요. 성의주가 화면 앞으로 다가가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분만실 사용료, 신생아 관리비, 약제비까지 모든 항목이 이중으로 청구되어 있었는데요. 성의주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왜 2명분이지? 쌍둥이도 아닌데? 도혜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단순 오류일 수도 있어요. 성의주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왕실병원이 청구 오류를 낼 리가 없어. 이거 더 파봐. 챕터 7. 단서. 도혜정이 이틀 밤을 꼬박 세우고 성의주에게 한 장의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왕실병원 신생아실의 입대실 대장이었는데요.
도혜정이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데뷔마마 출산 당시 신생아실에 아기가 2명 기재돼 있어요. 근데 퇴원 기록에는 1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성희주가 기록을 가져와 한 줄 한 줄 짚어보았습니다. 입실 기록에는 분명히 2명의 신생아가 적혀 있었지만 최종 퇴원 기록에는 1명만 남아 있었는데요. 나머지 1명은 삭제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희주가 기록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삭제도 아니야? 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든 거야? 도혜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대표님이 생각하는 게 그건 아니죠? 성희주가 대답 대신 기록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성희주는 이한대군의 사저를 찾아갔는데요. 이한대군은 서재에서 성희주가 내민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한대군의 눈동자가 한 줄 위에서 멈추었는데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희주는 이한대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동요를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기록을 잡은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성희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원군이랑 임상궁, 이 2사람만의 비밀일 수 있어요. 데뷔마마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한대군이 기록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성희주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전화와 데뷔마마의 친자검사요. 이한대군이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의 조명이 이한대군의 굳은 얼굴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는데요. 이한대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흔들리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왕실 전체다. 이 진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돌아가 보겠습니다. 8년 전 왕실병원의 그 밤으로. 챕터 8. 8년 전의 밤. 8년 전 왕실병원 특별분만실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윤희랑은 12시간이 넘는 난상 끝에 의식을 잃었는데요. 분만실 안에는 임선아와 부원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꺼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푸르스름한 얼굴로 축 늘어진 아이를 본 의료진이 고개를 저었고 임선아가 비명을 삼키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임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아기가 숨을 쉬지 않사옵니다. 부원군이 사산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원군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가문의 미래가 비치고 있었는데요. 부원군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비가 왕의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윤씨 가문은 끝이다. 임선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원군이 분만실 밖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태어난 아이가 있느냐? 임선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부원군의 말뜻을 알아챈 거예요. 임선아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뒷걸음질 쳤는데요. 임선아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부원군이 임선아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문을 위한 일이다. 마마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마마께서 깨어나시면 품에 아이가 있어야 한다. 임선아가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시는 동안 임선아의 발이 분만실 밖으로 향했는데요. 같은 병원 내 다른 산모에게서 태어난 건강한 사내아이를 안고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산된 아이는 그 밤이 끝나기 전에 흔적 없이 처리되었어요. 동이틀 무렵 윤희랑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임선아가 따뜻한 목소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며 말했습니다. 마마, 옥동자이옵니다. 건강한 아기이옵니다. 윤희랑이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희랑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아이의 작은 볼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야. 내 아이가 왕이 될 거야. 그 아이가 바로 이윤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부원군과 임선아 단 2사람의 침묵 속에 8년을 버텨왔는데요. 챕터 9. 칼끝. 이한대군은 민정우의 협조를 얻어 이윤의 정기 건강검진 명목으로 검체를 확보했습니다. 왕실병원에 보관된 윤희랑의 의료 기록과 대조하는 작업이 극비리에 진행되었는데요. 결과가 돌아온 날 이한대군의 사저 서재에서 성희주와 이한대군이 마주 앉았습니다. 봉투 하나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요. 2사람 모두 그것을 열지 못한 채 서재의 시계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성희주가 먼저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읽은 성희주의 입술이 굳었는데요. 성희주가 결과지를 이한대군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불일치예요. 이한대군이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확인하는 이한대 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이한대 군이 결과지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전하는 형수님의 친자가 아니란 말이군. 성희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전하는 왕위를 잃을 수도 있어요. 대비마마도 모든 걸 잃고요. 이한대 군이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성희주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저쪽의 압박이 멈추지 않아요. 저도 끝나고 혼인도 끝나요. 같은 날 민정우가 사절을 찾아왔는데요. 민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으로는 이 카드를 쥐고만 있는 게 유리합니다. 꺼내는 순간 작아도 무사하지 못해요. 이한대 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쥐고만 있으면 형수님과 부원군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겠지.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어. 민정우가 이한대 군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실 겁니까? 이한대 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을 만나야지.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니까. 성희주가 이한대 군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한대 군이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전하를 지키는 것이 내 일이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한대 군의 발걸음이 데비전을 향했습니다. 챕터 10. 독대. 이한대 군이 데비전에 독대를 청했습니다. 데비전의 문이 닫히고 윤희랑과 이한대 군이 마주 앉았는데요. 임선아가 차를 올리고 벽 쪽으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윤희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독대를 청하다니 드문 일이군요.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한대 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화재 사건의 조작을 중단하시고 성희주에 대한 압박을 거두어 주십시오. 윤희랑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수사는 정당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한대 군이 품에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한대 군이 봉투를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시지요. 윤희랑이 봉투를 열고 결과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미간을 찌푸리며 읽던 윤희랑이 마지막 줄에서 멈추었는데요. 윤희랑이 결과지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나를 흔들 수 있다 생각합니까? 이한대 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왕실병원의 공식 기록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윤희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고 한 번 더 읽는 윤희랑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한대 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릴 뜻은 없습니다. 전하를 지키기 위해 가져온 것이니 형수님도 전하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윤희랑의 시선이 임선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임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8년을 지켜온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랑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임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위로 윤희랑의 호통이 벼락같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물었다. 임선아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마마. 윤희랑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차갑던 눈이, 단단하던 입술이, 완벽하게 곧았던 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한대 군조차 이런 윤희랑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희랑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움켜쥐며 목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는 어디 있느냐? 내 아이는 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임선아가 바닥에 엎드린 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뷔전의 공기가 얼어붙은 그 순간 닫힌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멈추어 있었는데요. 챕터 11. 문 밖의 아이. 어머니를 찾아 데뷔전까지 걸어온 이윤이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궁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혼자 온 이윤의 손에는 어머니에게 보여주려던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요. 문 너머로 대화의 끝자락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윤의 귀에 친자라는 단어가 들렸고 사산이라는 단어가 들렸는데요. 8살의 아이가 그 단어들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끔찍한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머니의 비명 같은 울부짖음이 들렸는데요. 이윤의 손에서 그림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한대 군이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 서 있는 이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윤의 눈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진 아이 특유의 공허함만이 그 작은 얼굴에 가득 차 있었는데요.
이한대 군이 한 걸음 다가가자 이윤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이한대 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한대 군의 얼굴에 조카를 향한 처연한 고통이 번지고 있었는데요. 문 뒤에서 윤희랑이 이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윤희랑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요. 완벽한 왕비의 삶을 살아온 윤희랑이 이 순간만큼은 한 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윤이 이한대 군을 올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숙부님, 저는 이제 숙부님의 조카가 아닌 건가요? 데뷔 전에 김복도의 이윤의 한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챕터 12. 핏줄. 이한대 군이 천천히 무릎을 꿇어 이윤과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이윤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누구의 핏줄이든 누구의 혈통이든 상관없습니다. 전하는 나의 조카이시고 이 나라의 국왕이십니다. 이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참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이윤의 작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윤이 이한대 군의 옷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진짜 저는 숙부님 조카예요? 이한대 군이 이윤을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의로 맺은 것이 피로 맺은 것보다 무거운 법입니다. 잊지 마시옵소서, 전하. 어린 왕의 울음소리가 데뷔 전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한대 군은 이윤을 아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문 뒤에서 윤희랑이 바닥에 쓰러지듯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8년을 품어온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그 아이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는 것이 윤희랑에게는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조금씩 잦아든 뒤였습니다. 데뷔 전 뜰 밖에 성희주가 서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성희주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성희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자신이 시작한 싸움이 한 아이의 세계를 흔들어버렸다는 무게를 성희주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한참 뒤 이한대 군이 이윤의 손을 잡고 데뷔 전 문을 나섰습니다. 뜰을 지나 걸어오는 이한대 군과 기다리고 있던 성희주의 시선이 교차했는데요. 이한대 군이 이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신의 사람입니다, 전하. 전하의 숙모가 될 뿐이기도 합니다. 성희주가 이윤의 눈높이에 맞추어 몸을 낮추며 젖은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전하.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성희주와 이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